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가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몇 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웨비나를 곧 시작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네요. 오늘 다뤄야 할 질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 출신의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트라 머시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복지 계획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업과 복지 혜택을 병행하는 방법, 이용 가능한 복지 프로그램, 재정 계획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알고 싶어서 참석하셨다면 이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웨비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네트워크를 포함한 고령자 지원 서비스에서 주최합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 출신 고령자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료 개발 센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커뮤니티 생활 행정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녹화되며 이후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어 통역이 제공되며 웨비나 녹화본은 추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션이 끝나기 전 시간이 가능하다면 채팅을 통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 출신의 고령자들이 겪는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 기술 지원 및 자료 개발 센터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보호자들의 건강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의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주요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답해 주실 거고요.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권리센터의 교육 디렉터인 에밀리 위첼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비영리 소비자 서비스 기관입니다. 교육 디렉터로서 에밀리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위한 메디케어 교육 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의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상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프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메디케어 관련 전문가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슬 커뮤니티 및 가족 웰빙 부서의 인적 서비스 부국장인 에이미 웡을 소개합니다. 에이미는 2019년부터 캐슬의 사명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어 보다 평등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그리고 질병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15년 이상의 보건 프로그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는 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존 마셜입니다. 존님은 사회보장국에서 42년 이상 근무해왔고 2000년부터 시카고 대도시권 및 북부 인디애나 지역의 23개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25명의 근로장려 담당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국장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옹호단체와 협력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시카고 대도시권과 북부 인디애나 지역의 생활보조금과 사회보장장애보험 홍보, 접근과 회복 프로그램 및 노숙자 지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내 19개 일리노이 사회보장국 사무소와 협력하여 옹호단체,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노숙자 당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거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노숙인을 위한 생활보조금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패널은 마프스에서 공공복지 전문가로 활동하는 라디카 수브라마니안입니다. 라디카는 메디케이드,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 은퇴 혜택, 추가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시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카운티나 타운십에서 주택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노인부에서 운영하는 선임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 상담사로 활동하며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보충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약제비 보조가 필요한 분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디카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을 돕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이 분야의 전문가인 존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보조금이란 무엇이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생활보조금은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식비, 의류, 주거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73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각 주별로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사회보장국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법적 체류를 갖춘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란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8월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1996년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소득을 보고하고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로 장애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활보조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장애보험은 무엇이며 65세 이상인 사람이 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보험은 사회보장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조금 있다가 연금에 대한 질문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보험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가 흔히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가 있는데, 이 중 사회보장세가 바로 장애보험과 연금 혜택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장애보험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해야 하며, 그중 최근 10년 중 최소 5년 동안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근 근무 이력이 있어야 장애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장애보험은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에 기반한 보험 혜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장세의 액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장애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연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은 비슷합니다. 총 40분기, 즉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 수령을 원하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정식 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7세가 되어야 정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한 금액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주 명확한 설명이네요. 장애보장보험과 생활보조금의 차이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네,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만약 장애보장보험을 통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신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연금 혜택 자체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와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기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연금보다 약 3분의 1은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연금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6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정식 은퇴 연령은 67세입니다. 1959년생이라면 정식 연령이 66세 10개월, 1958년생이라면 66세 8개월이 되는 식으로 조금씩 조정됩니다. 이처럼 연금 혜택이 근로자가 일하면서 납부한 세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수입이 장애보장보험 수급자, 은퇴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또는 부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보조금과 사회보장장애보험 그리고 연금 혜택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충영양 지원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 중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이 보충영양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이 보충영양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식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충 영양 지원을 신청할 때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자,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전체 가족이 하나의 단위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개인이나 부부 또는 3명 이상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제도는 소득 요건이 있고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의 16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1달러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811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 연방 빈곤선 기준도 존재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510달러, 2인 가구는 3,406달러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기준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충영양 지원 제도는 개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 요건도 존재하고 65세 이상의 신청자일 경우 자산이 1인 가구는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 기준이 10월에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여서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충영양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디카님.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미님, 에밀리님 또는 라디카님 중에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과 이 두 제도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또는 장애로 인해 연속 24개월 동안 장애급여를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디케어는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A 파트는 입원 치료 비용의 80%를 보장합니다. 메디케어 B 파트는 의사 진료와 건강검진 비용을 보장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C 파트는 A 파트와 B 파트 외에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A와 B에서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 2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어 D 파트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합니다. 반면 메디케이드는 각 주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이고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 요건과 운영 방식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장애인이 2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을 먼저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을 메디케이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가 질문으로 메디케이드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며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메디케이드는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마지막 보루의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매우 낮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개인의 소득 기준은 월 1,255달러이며 부부의 경우 월 1,703달러입니다. 만약 이 소득 기준 이하라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자산 한도가 증가하여 현재 개인 또는 부부의 자산 한도는 17,500달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대부분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 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 보험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전체 비용의 80%만 부담하며 치과 진료, 시력, 청력 관련 의료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의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충 보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고령자의 경우 메디케어가 기본 보험이 되고 메디케이드는 보조 보험 역할을 합니다. 즉,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이드가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65세에 가까워지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경우 지역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공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메디케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내입니다. 이때 만약 해당 개인이 메디케어 연방건강 시스템에 일정 기간 동안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메디케어 가입 대상이 됩니다. 40분기, 즉 10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메디케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40분기 동안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A 파트는 별도의 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B 파트는 보험료가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월 185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국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A 파트와 B 파트 신청 절차는 사회보장국에서 처리되며 이후 사회보장국이 해당 신청 정보를 주 보건복지부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개인이 보험료가 있고 소득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 정부가 메디케어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D 파트 약제 플랜, 20%의 공동부담금, 보험료 등의 비용이 모두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대상자일 경우 특별한 문제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과정 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상담사를 찾거나 지역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참석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었을 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걱정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추가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우선 고용 및 복지 혜택, 여행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다루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메디케어와 고용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은퇴 후 이전 직장에서 제공한 종합건강보험을 받고 있다면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B 파트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은퇴한 상태이고 은퇴자 건강보험만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메디케어 A 파트와 B 파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종합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퇴자 복지 혜택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현재 보험이 메디케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디케어 A 파트와 B 파트에 가입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주요 보험 역할을 하게 되고 기존의 은퇴자 건강보험은 보조보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메디케어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정보네요.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라디카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은퇴자 건강보험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플랜으로 전환되거나 메디케어 보충보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지 담당자에게 제가 65세가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요 보험을 놓치거나 가입을 미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자 혜택이 있는 경우라도 65세가 되면 거의 무조건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에는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특히 B파트의 경우 가입을 미룰 때마다 매년 10%씩 위약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B파트 보험료가 185달러라면 50%가 추가되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자 건강보험이 신뢰할 수 있는 약제보험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플랜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10개나 15개 정도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약제 보험료는 약 36.78달러 정도지만 일리노이 주는 기준선 플랜이 잘 마련되어 있어 3, 4달러 수준의 저렴한 플랜도 있고 심지어 무료인 플랜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입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약제 보험이라도 가입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본인이 약제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가금을 내야 하므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직장에서부터 18개월 동안 직장 단체 연장 건강보험을 제공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혜택이 종료될 때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 단체 건강보험 지속 혜택은 8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1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실직한 기간이 그만큼 된 것인가요? 우선 인사 담당자나 복지 혜택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혜택이 정확히 18개월 동안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혜택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B파트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해당 가입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약제보험 D파트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직장 단체 건강보험 지속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A, B, D 파트에 미리 가입하고 직장 단체 연장 건강보험 혜택을 추가 보조 보험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복지혜택 관리자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단체 건강보험 지속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메디케어 가입을 미루기보다는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메디케어 B파트에는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파트는 40분기 이상 근무 기록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되지만 B파트와 약제보험 D파트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직장 단체 건강보험 지속 혜택이 신뢰할 만한 보장이라면 메디케어 가입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18개월은 다소 긴 기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65세가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가입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보장국, 노인건강보험 상담원 등과 상담하여 가입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메디케어는 개인이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보험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단체 건강보험 지속 혜택은 메디케어보다 후순위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령자 건강보험 권리 상담 전화에 접수되는 사례 중에는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혜택은 매우 비싸고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혜택이 의료 서비스를 잘못 부담했다가 나중에 65세가 넘었으니 메디케어가 우선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험사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 되어 은퇴하고 직장에서부터 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혜택이 매우 유용하고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면 메디케어와 함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상황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고액 공제 건강보험이고 건강저축 계좌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것이 메디케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고액 공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저축 계좌에 세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저축 계좌는 65세가 되면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전까지는 민간보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65세 이후에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생기므로 고용주가 더 이상 건강저축 계좌에 납입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액 공제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데 먼저 본인이 설정한 공제액만큼 의료비를 부담한 후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액 공제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복지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저축 계좌에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하지만 이미 적립된 건강저축 계좌의 금액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에는 이 계좌의 자금을 공동부담금, 본인부담공제액, 동반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5세 이후에도 고액 공제 건강보험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는 건강저축 계좌 납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기존 건강저축 계좌의 자금을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 공제액, 공동부담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그럼 에이미님, 에밀리님, 라디카님, 메디케어와 고용에 관련된 다른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분들은 70세나 72세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때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단체 건강보험이 제공된다면 해당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 A파트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A파트는 어차피 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되면 보통 10년 이상, 즉 40분기의 근무 기록을 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A파트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이 되면 복용 중인 약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3가지 인슐린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인슐린은 처방당 35달러로 제한되어 있지만 엘릭시르, 자디앙스 같은 특정 약품은 여전히 비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단체 건강보험이 충분한 처방약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메디케어 D파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특정 약국과 제휴를 맺어 처방약 비용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이 어떤 약국과 협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도 70세, 72세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복리후생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67세나 69세에 은퇴한다면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B파트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 가입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파트는 외래 진료, 의사 방문, 물리치료, 엑스레이 검사 등을 포함하는 보험이며 B파트 등록 후 추가적으로 63일 이내에 D파트 처방약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사회보장연금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경우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메디케어 A파트와 B파트 카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무 중이라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나는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건강보험과 함께 B파트 보험료인 월 185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존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이나 사회보장장애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당 근로소득의 절반도 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 1000달러를 벌어도 약 450달러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944달러인데 일을 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메디케이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소득은 연 34,000달러를 초과해야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연소득이 6만에서 8만 달러가 넘는 분들도 여전히 무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례를 봤습니다. 따라서 생활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거의 항상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장애보험과 관련해서 재밌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혹은 몇 년 후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콘서트를 열고 스튜디오에서 음악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최대 9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농담삼아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 기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차에 접어들면 본인의 수입이 실질적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1,550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1,549.99달러 이하로 벌면 계속해서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받는 동안 얼마를 벌고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받고 있다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메디케어는 최소 8년 반 동안 유지됩니다. 즉 일을 시작하더라도 메디케어를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어 사회보장 장애보험 혜택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혜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보험을 받고 있는 동안 일을 하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한 선택입니다. 생활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이제 조기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62세에 조기퇴직을 한다면 현재 소득 한도가 약 22,65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가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22,650달러 이하로 벌어야 조기퇴직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수입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수백만 달러를 벌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이후에는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소득이 사회보장 혜택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님.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제가 65세 이후에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방금 전에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 회사나 사업장이 직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그 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을 그만두거나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직원과 배우자의 보험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5세이고 남편이 7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제공받는 건강보험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보장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지 담당 부서나 인사부에 확인하고 단체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메디케어에 가입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보험 보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장 공백이라고 하는데 만약 어떠한 항목이 보험에 보장되지 않는데도 메디케어 가입을 미루면 이후에 가입할 때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65세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그런 경우 단체 건강보험만 유지하고 추가 비용이 없는 메디케어 A파트만 가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70세까지 근무하면서 메디케어 A파트와 B파트에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약제보험까지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여전히 직장건강보험이 주요 보험 역할을 하며 메디케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카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에이미님과 에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메디케어와 고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까요? 네, 메디케어 적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나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케어 적용이 훨씬 빠르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7세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면 의료 절차와 행정 절차가 약 30분 안에 조정되어 메디케어가 즉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복지 혜택과 여행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모든 패널 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주마다 다를까요? 그리고 다른 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케어는 연방건강보험 프로그램이므로 미국 50개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어느 주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로 여행을 가는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면 해당 주의 복지부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복지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다른 주와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메디갭 보조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보험들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보험은 우편 번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메디갭 보험은 가입한 주 기준으로 혜택이 결정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은 우편 번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가기 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다른 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 어디에서나 전체 의료비의 80%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에 대한 보장은 본인이 가입한 보조보험 또는 부가보험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조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에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텍사스 주에서도 같은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보험을 사용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보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보조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카님. 에밀리님, 메디케어 권익센터 교육자 담당자로서 다른 주에서 적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비영리 단체의 활동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A파트와 B파트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조보험을 가입해 20%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를 이동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다른 주로 이사할 예정인데 그 주에서도 적용되는 보험사가 있는지 그곳에서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을 여행하거나 여러 주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특정 의료 네트워크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바뀌어도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까 에이미님이 언급하신 메디케어 C파트,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광고나 홍보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플랜인데 라디카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거주하는 주나 우편 번호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주로 가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게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여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도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응급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주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응급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밀리님.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공공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떠한 공공 혜택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기본 원칙은 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인도, 파키스탄, 유럽 국가 등 어디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의 복지부나 카운티 사무소에 연락하여 여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혜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지는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직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복지부에 알리고 정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면 미리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정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2달을 초과할 경우 복지부에서 이제는 정지를 유지할 수 없고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 고객이 이번 주말부터 95일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어 지원금 정지를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까지 함께 정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95에서 100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복귀 후 모든 혜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떤 공공 혜택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사회보장장애보험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보조금의 경우 한 달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중 몇 주간 해외에 머무르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한 달 내내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달의 지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보조금 혜택을 해외에서 받을 수 없지만 사회보장연금과 사회보장장애보험은 해외에서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한 달입니다. 때때로 2달까지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밀리님,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이런 문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라디카님과 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메디케어는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와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취소하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그때는 추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게 될지, 다시 돌아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메디케어 보험료를 계속 낼 수는 있지만 미국에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 셈입니다. 반면 메디케어 B파트를 취소하고 나중에 5년, 10년 혹은 55년 뒤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의 50%의 추가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엑셀 시트까지 만들어서 계산해 보시기도 하는데 결국 해외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는 고객님들을 많이 상담하는데 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메디케어를 해지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추가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에밀리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 상담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령자들이 어떻게 상담사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에밀리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저는 고령자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워싱턴 DC에서도 정말 훌륭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자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별로 제공되는 추가 보장보험, 처방약 플랜, 메디케어 C파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개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정말 유용한 자원입니다. 라티카님께서 고령자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고령자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리노이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하신다면 shiphelp.org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주별 메디케어 상담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주하시는 주의 상담사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원입니다. 저도 고령자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도 이 프로그램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는 정말 좋은 주입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며 일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노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밀리님, 웹사이트와 연락처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참석자분들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만약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중 6개월만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메디케어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메디케어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일하신 적이 있나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즉, 세금을 납부한 경우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둘 다요. 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았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메디케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메디케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쌀 것입니다. A파트의 경우 한 달에 $518, B파트는 $185입니다. 또한 처방약 플랜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전체 비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고 미국과 다른 나라를 오가며 생활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님이 말씀하셨듯이 B파트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미국에 있다가 6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인도에 6개월 동안 있을 거니까 B파트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185씩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에 돌아왔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B파트를 중단하면 일반 등록 기간인 매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에만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파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65세 이상이고 40분기 약 10년 동안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낮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중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참석자분들 중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션을 마치기 전에 피드백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밀리님, 에이미님, 존님, 오늘 유익한 발표와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Q&A 세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